다들 오셨어요? 저 오늘 또 팔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혼이 가능한 걸까요?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80억의 빚을 지게 되자 딸 서윤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조건으로 재벌가의 망나니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사고를 치고 가문의 수치라 불리는 그 남자와요. 결혼식 날 그는 술병을 들고 비틀거리며 입장하더니 신부의 드레스에 레드와인을 쏟아부었습니다. 하객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 굴욕쯤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바닥을 뒹굴던 그 남자가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돌변했습니다. 흐리멍덩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칼날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서윤의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파멸시킨 놈이 누군지 알아요? 내 부모를 죽인 놈과 같은 놈이에요. 바로 내 큰아버지 구본철. 그 날카로운 눈빛, 그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 도대체 이 남자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시면서 혹시 비슷한 경험이 떠오르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차가운 봄비가 내리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 출근 준비를 마친 서윤이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낯선 남자 둘이 양쪽에서 그녀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었지만 차가운 쇳소리와 함께 두 손목이 맞닿는 감촉이 먼저였습니다. 수갑이었습니다. 한서윤 씨,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고 복도 끝에서 이웃 주민 두어 명이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몸이 먼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한서윤의 아버지 한도연 대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IT 보안 솔루션 업체를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원 30명 남짓한 작은 회사였지만 공공기관과 대형 병원의 보안 시스템을 전담하는 믿음직한 곳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회사의 핵심 보안 개발자였고 아버지와 같은 사무실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일하는 것을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검은 차량 3대가 줄지어 멈춰섰고 수사관들이 건물 앞을 에워쌌습니다. 카메라를 든 취재진이 입구 계단 아래에 줄을 섰고 곧이어 수갑을 찬 한도연 대표가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주가 조작, 회사 자금 횡령. 혐의 금액은 80억 원. 서윤은 사무실 창문에 이마를 붙이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열흘이 채 되지 않아 서윤이 알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었던 법무법인에서는 수임이 어렵다는 짧은 통보가 왔고 오랫동안 거래해온 지인들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번호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누군가 커다란 손으로 서윤의 주위를 빠짐없이 틀어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야 서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손의 주인이 바로 태산그룹의 구본철 회장이라는 것을. 구치소 면회 날 두꺼운 유리 너머에 앉은 아버지의 얼굴은 석 달 사이에 몰라보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마의 주름이 더 깊어졌고 손등에 핏기는 가셨으며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화기를 들자마자 말했습니다. 윤아,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내 살 길 찾아라. 서윤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말 대신 수화기를 쥔 손에 힘만 더 들어갔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가 서윤에게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태상그룹 구본철 회장님 명의입니다. 48시간 안에 연락 주십시오. 그것뿐이었습니다. 남자는 서윤이 봉투를 받아드는 것을 확인하고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원룸 책상 앞에 앉아 봉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봉투 겉면이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을수록 안에 든 것이 더 무거울 것 같았습니다. 손끝으로 귀퉁이를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A사 용지 2장, 법무법인 명의의 계약서였습니다. 시선이 문서를 훑어 내려갔고 중간쯤에서 멈추었습니다. 혼인계약 및 감시 의무 이행서, 태상그룹 셋째 아들 구자혁과 결혼할 것, 그의 일상을 상세히 보고할 것, 상속권 포기를 유도할 것, 조건 이행 시 한도연의 채무 전액 면제 및 석방 보장. 서윤은 끝까지 읽고 나서도 한동안 시선을 종이에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흰 종이 위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서윤은 포털 검색창에 구자혁이라는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결과는 금방 쏟아졌습니다. 클럽 난동, 만취 상태 외제차 파손, 행사장 집기 투척. 기사마다 제목이 자극적이었고 사진 속 남자는 매번 술잔을 들거나 카메라를 피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마우스에 올려둔 손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나오는 것들이 더 가관이었지만 그녀는 창을 닫지 않고 끝까지 읽었습니다. 이틀 뒤 서윤은 태산그룹 본사 3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구본철 회장은 통창이 환하게 열린 넓은 집무실에서 그녀를 맞았습니다. 고급 원목 책상, 발이 푹 꺼지는 카펫,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수상패와 사진들. 그 모든 것이 구본철이라는 사람의 무게를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손을 들어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서윤은 그 안에서 따뜻함이라고는 한 조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았고 획이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구본철은 서명이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서윤은 펜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석방은 언제입니까? 구본철은 서류를 집어들며 짧게 답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에 수속을 밟겠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묵직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은 서윤은 천장을 향해 잠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명을 마친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서윤은 혼자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호텔 측에서 배정해준 작은 대기실이었습니다. 벽에는 흰 장미 화환이 걸려 있었고 조명은 밝고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서윤에게까지 닿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들러리도 없었고 축하 문자를 보내온 친구도 없었습니다. 드레스 지퍼를 등 뒤로 혼자 올리면서 손이 2번 미끄러졌습니다. 서윤은 거울 앞에 잠시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버텨.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윤은 부케를 집어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연회장은 서울 시내 특급 호텔 3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흰 꽃으로 장식된 기둥이 줄지어 서 있었고 샹들리에 불빛이 천장에서 쏟아지듯 내려와 대리석 바닥을 환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객은 이미 200명이 넘게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관계 인사에 재계 인물들까지 구본철이 동원할 수 있는 얼굴들은
모두 불러 모은 자리였습니다. 결혼식이라기보다는 구본철이 주최하는 또 하나의 행사처럼 보였습니다. 오케스트라 선율이 흘러나오자 하객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윤이 긴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워줄 아버지도 옆에서 속삭여줄 들러리도 없었습니다. 부케를 두 손으로 가볍게 쥔 채 시선은 정면을 향한 채로 박자에 맞춰 발을 옮겼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윤이 단상 앞에 막자리를 잡았을 때 반대편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습니다. 구자역이었습니다. 턱시도 재킷은 단추가 하나 잘못 채워져 있었고 넥타이는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양주병이 들려 있었고 걸음은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기울다가 겨우 중심을 잡는 시기였습니다. 일부 하객들이 급히 시선을 옮겼고 몇몇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옆 사람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구본철 쪽 테이블에서는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비릿하고 얕은 웃음이었습니다. 자역은 줄의 앞까지 비틀거리며 걸어가더니 하객석을 향해 술병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다들 오셨어요? 저 오늘 또 팔렸습니다. 목소리는 연회장 천장 끝까지 울렸습니다. 장내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주례가 헛기침을 하며 마이크를 고쳐 잡았지만 자역은 이미 다시 술병을 입에 갖다 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박자에 맞춰 걸어나갔습니다. 눈은 정면을 향한 채로 혼인 서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역은 주례의 말에 엉뚱한 타이밍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허공을 바라보며 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객 중 누군가가 피식 웃었고 그 웃음이 조용히 번졌습니다. 구본철은 앞줄 중앙 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입꼬리만 살짝 올린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즐기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었지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서약이 끝나고 잠시 자리를 고치는 사이였습니다. 자역이 들고 있던 레드와인 잔을 손에서 놓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놓은 것이었습니다. 잔이 기울어지며 짙은 붉은색 액체가 서윤의 드레스 앞서프로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와인이 가슴 쪽 천에 스며드는 감촉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연회장 안이 잠깐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드레스를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본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구본철 쪽 테이블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때 구민호가 서윤의 옆을 스치듯 지나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버티지 못하고 나가실 거면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그것도 저희는 환영하거든요. 서윤은 고개를 돌려 구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눈맞춤이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구민호는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케이크 커팅 순서가 되었을 때 자역은 케이크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발끝으로 케이크 받침대를 걷어찼습니다. 우직근 소리와 함께 다층짜리 웨딩 케이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쓰러졌습니다. 크림과 장식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고 어딘가에서 카메라 셔터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내일 아침 연예 매체 머리 기사를 장식할 장면이었습니다.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그 결혼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구치소 거실 한켠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오후 뉴스 끝 무렵 앵커가 짧게 전했습니다. 태상그룹 구자역 씨 오늘 오전 결혼식
화면에 서윤의 얼굴이 잠깐 비쳤습니다. 와인 얼룩이 진 드레스를 입고 정면을 바라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한도연은 그 화면 앞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눈이 충혈되기 시작했지만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다음 뉴스로 넘어가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빠져나간 연회장은 텅 빈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꽃을 정리하고 있었고 쓰러진 케이크 잔해를 치우는 직원이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안에 혼자 남아 의자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와인 얼룩은 이미 드레스 천 깊이 베어들어 지워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 얼룩을 내려다보지도 닦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없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구석, 어둑한 기둥 옆에 자혁이 서 있었습니다. 술병은 이미 손에 없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서윤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낮에 보았던 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아 올렸습니다. 자혁은 반대편 창에 팔꿈치를 기댄 채 바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자혁이 여전히 창밖을 향한 채로 낮게 말했습니다. 잘 버텼네요. 서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차창 너머 가로등 불빛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차가 태상그룹 소유의 저택 앞에 멈춰선 것은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집사복장의 남자가 이미 나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혁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이더니 서윤 쪽을 한번 훑어보고는 아무 표정도 없이 안으로 길을 안내했습니다. 넓은 복도 양쪽으로 간접 조명이 낮게 켜져 있었고 바닥에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걸음소리조차 흡수해버렸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신혼방은 3층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내선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그러나 빠짐없이 방 안쪽을 한번 훑어보는 눈길을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서윤은 그 눈길의 방향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화분, 액자, 천장 모서리.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은 넓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에는 흰 시트가 반듯하게 펼쳐져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공간이었지만 서윤은 짐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팔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바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벽과 이중창이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혁은 들어서자마자 침대 쪽으로 다가가더니 그대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팔을 눈 위에 올리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욕실에 들어가 드레스를 벗고 간단하게 씻었습니다. 와인 얼룩이 진 드레스를 개어 가방 옆에 두었습니다. 버릴 것인지 가져갈 것인지 나중에 결정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택 정원에 가로등이 몇 개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로 경비원이 한 명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원까지 경비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팔짱을 끼고 그 장면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혁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까까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틀거림도 흐리멍덩한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서윤이 반사적으로 입을 열려는 순간 자역의 손이 먼저 그녀의 입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이며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역은 서윤의 팔목을 가볍게 잡고 방 안 구석구석을 가리켰습니다. 화분 뒤, 책상 위 액자여, 천장 화재 경보기 안쪽, 욕실 문 위 환기구 틈. 그는 손가락으로 방 전체를 짚어가며 12곳을 빠짐없이 짚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그 방향을 하나씩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한 방 늦게 뛰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역이 서윤의 귀 가까이 입을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방 안에 도청 장치가 심어져 있어요. 화분 뒤, 액자 틈, 천장 안쪽까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전부 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연기에 맞춰줘요. 서윤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사이 자역은 한 발 물러서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멍하니 서 있어요? 어서 불 꺼요. 연기였습니다. 술 취한 남편이 아내에게 짜증을 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윤은 순간의 머뭇거림 끝에 그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네, 알겠어요. 평범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자역은 침대에 걸터앉은 채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하며 각도를 맞추고 목소리를 줄여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파멸시킨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서윤은 눈썹이 미세하게 좁혀졌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역이 계속했습니다. 내 부모님을 죽인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구본철, 내 큰아버지.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무릎을 들키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비스듬히 닿았습니다. 자역이 일어나 서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나는 19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구본철이 설계한 일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걸 밝히기 위해서 이 집에서 망나니 연기를 해온 거예요. 서윤은 창유리에 손을 짚었습니다. 유리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역은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윤이 그것을 받아 펼쳤습니다. 사고 당일 경찰 조서 사본이었습니다. 여러 곳에 수정 흔적이 있었고 수정된 부분마다 누군가의 이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문서를 들고 한참 동안 시선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손발이 되어줘요. 자역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보안 전문가잖아요. 태상그룹 내부 서버에는 구본철의 비자금 기록과 살인 교사 증거가 있어요. 그걸 꺼내줘요. 대신 80억은 내가 해결하고 당신 아버지의 명예도 되돌려 놓겠습니다. 서윤은 문서를 접었습니다. 천천히 접힌 선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가며 접었습니다. 믿어도 되는가? 아니면 이것도 또 하나의 덫인가? 서윤의 머릿속으로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흘렀습니다. 그러나 손은 이미 그 문서를 쥐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서윤이 자역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제가 직접 꺼냅니다. 당신 손을 빌리지 않고요. 자역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방 안에서 서로 반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역은 침대에, 서윤은 소파에 앉아 각자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경비원이 다시 정원을 한 바퀴 돌고 있었습니다. 그 발소리만이 고요한 밤 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갔습니다. 두 사람의 이중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낮이면 자역은 어김없이 술 냄새를 풍기며 저택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서윤은 그 뒤를 말없이 수습하며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구본철 측 직원들 사이에서 서윤에 대한 평가는 한결같았습니다. 불쌍한 사람, 그러나 잘 버티는 사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의심받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결혼한 지 2주가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서윤은 태상그룹 본사 건물을 처음으로 직접 방문했습니다. 명목은 자역의 아내로서 사내 복지 담당자와의 인사 자리였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1층 로비에서부터 각 층을 설명하며 동행했고 서윤은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걸었습니다. 눈은 천장 모서리와 복도 끝, 출입문 옆 단말기를 차례로 훑었습니다. 카메라 위치와 보안 단말기 모델, 손에 들린 작은 메모지에는 복지 담당자의 연락처 대신 다른 것들이 적혔습니다. IT 관리 구역은 지하 2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그 층에서 열렸을 때 서윤은 자연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복도 끝에 육중한 철제 출입문이 보였고 출입문 옆에 지문 인식기와 카드 단말기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이중 인증 방식이었습니다. 서윤의 발이 한 박자 느려졌다가 다시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담당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자역이 귀가했을 때 서윤은 지하 2층 구조를 손으로 그려서 건넸습니다. 자역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잠시 살피다가 입꼬리를 조금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빨랐네요. 처음으로 나온 솔직한 감탄이었습니다. 서윤은 받아치지 않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자역이 움직였습니다. 오전 11시 강남의 한 호텔 로비였습니다. 자역은 만취 상태로 호텔 카페에 들어가 큰 소리로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도자기 컵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지나가던 투숙객들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호텔 측에서 구본철 비서실로 연락이 갔고 비서실은 즉시 보디가드 2명을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구본철의 시선이 그쪽으로 완전히 쏠리는 데 걸린 시간은 15분 남짓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 서윤은 태상그룹 본사 지하 2층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IT 관리팀 직원 명의로 위조된 출입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확보한 정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댔습니다. 짧은 신호음과 함께 초록 불이 들어왔습니다. 철제 문이 무겁게 열렸습니다. 서버실 안은 서늘했습니다. 천장에 달린 냉각 장치가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줄지어 선 서버렉들 사이로 파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재빠르게 중앙 단말기 앞에 앉아 보안 접속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구본철의 이름으로 등록된 관리자, 계정 우회, 암호화된 폴더 목록 열람, 화면 가득 펼쳐지는 파일들 사이에서 서윤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찾던 것은 생각보다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삭제된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파일들이었습니다. 차명으로 등록된 계좌 목록, 자금 이체 내역, 그리고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묶인 통화 기록 파일. 서윤은 USB를 꽂고 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진행바가 올라가는 동안 귀를 세우고 복도 쪽 소리를 들었습니다. 냉각기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사가 완료되고 USB를 뽑는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나 선반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서버실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누구세요? 서윤은 손에 들린 파일 케이스를 가볍게 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위층에서 망가진 파일 백업 확인하러 왔어요. 담당자분이 여기서 확인하라고 하셔서요. 직원은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닫았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서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직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발은 이미 출구 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USB 안에 담긴 내용을 펼쳐보았습니다. 차명 계좌 목록 안에는 5개의 유령 법인이 들어 있었고 자금 이체 내역은 수년에 걸쳐 촘촘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기록 파일안, 특정 날짜, 항목을 클릭하자 이름 하나가 떴습니다. 현직 검사였습니다. 자혁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에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참을 더 들여다보다가 자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위험했죠? 서윤은 화면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자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서윤의 손 옆에 놓인 빈 찻잔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차를 가득 채워 돌아왔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쥐었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에 서서히 퍼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자혁이 먼저 화면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그 옆모습을 잠깐 살폈습니다. 피로한 눈과 굳게 담은 입술, 오래 무언가를 참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윤은 시선을 거두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자혁이 불쑥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사고당하던 날 나는 학교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서도 자혁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키보드에 올려둔 손을 거두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찻잔을 한 번 더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것이 그 순간 서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잠깐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자혁의 손목에 오래된 흉터가 있다는 것을 서윤이 알아챈 것은 그 밤 자혁이 소매를 걷어올리며 기지개를 켰을 때였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 시선을 돌렸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무게였을지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의 작전은 조용히 그러나 착실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확보한 차명 계좌 파일은 날이 갈수록 두꺼워졌고 자혁은 바깥에서 사고를 치며 구본철의 시선을 저택 밖으로 묶어두는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의 것들은 언제나 겉이 멀쩡해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구민호가 수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촉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구본철 밑에서 자라며 남의 낌새를 읽는 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서윤이 저택 안을 걸어다니는 동선이 며느리치고는 너무 일정했습니다. 직원들과 나누는 대화가 짧지만 내용을 건드리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구민호는 자신의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윤의 하루 동선을 따라가 보라고. 그리고 사흘 뒤 밤이었습니다. 서윤은 방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혁은 아직 외출 중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을 때
서윤은 처음에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노크 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구민호였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서며 주위를 훑었습니다. 눈이 날카롭게 움직였습니다. 서윤은 노트북 화면을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구민호는 대답 대신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책상 위를 한번 훑고 창가 쪽으로 걸어가다가 서윤의 노트북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형수님, 요즘 뭐 하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말투는 가벼웠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서윤은 소파 팔걸이 쪽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자혁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구민호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노트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것 좀 봐도 될까요? 요즘 형수님이 뭘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신음소리가 뒤따랐습니다. 구민호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도 돌아보았습니다. 문 밖에서 자혁이 벽에 등을 기댄 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유리컵 파편이 흩어져 있었고 자혁의 손에서 핏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파편에 긁힌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반쯤 뜬 채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아, 미끄러졌나? 손이 왜 이러지?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꺾이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 구민호가 급히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자혁은 벽을 붙잡으며 발작하는 것처럼 몸을 비틀었습니다. 구민호가 그 앞에 쪼그려 앉아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형. 사람 불러. 서윤은 방 안에 한 발을 남기고 서 있었습니다. 구민호의 시선이 완전히 자혁 쪽에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서윤은 돌아서서 책상 앞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장되어 있던 서버 접속 기록과 파일 목록을 통째로 덮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연결선을 뽑아 손바닥 안에 쥐었습니다. 파편처럼 날카로운 단자 끝이 손바닥을 긁었습니다. 피가 배어났지만 쥔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복도 소라는 2분도 채 되지 않아 수습되었습니다. 직원 둘이 달려와 자혁을 부축했고 구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묻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서윤이 방 밖으로 나왔을 때 구민호의 눈이 다시 서윤 쪽으로 왔습니다. 방 안 노트북을 한 번 더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서윤은 자혁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놀랐어요. 많이 다쳤어요? 자혁이 서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연기가 없었습니다. 구민호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걸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자혁의 상처를 닦는 것은 서윤의 몫이 되었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와 구급상자를 꺼내고 자혁의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파편에 긁힌 상처는 깊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소독솜으로 상처를 눌렀습니다. 자혁이 미세하게 눈살을 찌푸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한 거죠? 서윤이 낮게 물었습니다. 자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타이밍이 그게 맞았어요. 서윤은 붕대를 감으며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자혁의 손목이 서윤의 손 안에 얹혀 있었습니다. 가볍고 마른 손목이었습니다. 붕대를 마지막으로 고정하면서 서윤은 그 손목 안쪽에 남아있는 오래된 흉터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지난밤 소매 사이로 잠깐 보였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붕대 끝을 매만졌습니다. 그날 밤 늦게 자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구본철이 움직일 거예요.
내일 아침에 당신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역이 계속했습니다. 민호가 오늘 본 것을 보고했을 거고 구본철은 당신을 시험하려 들 겁니다. 나를 팔아넘길 기회를 줄 거예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윤이 물었습니다. 자역이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팔아요. 나를. 구본철이 원하는 것을 줘요. 서윤의 눈이 자역 쪽으로 향했습니다. 자역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짜로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본철에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곳에 닿을 수 있습니다. 서윤은 잠시 자역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 정원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자역의 손목에 감긴 흰 붕대가 어둑한 방 안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 밤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수를 놓기 전에 침묵이었습니다. 자역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본철의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잠깐 뵙고 싶어 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짧고 정중한 말투였지만 거절할 수 있는 성격의 연락이 아니라는 것은 첫 문장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끊고 자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역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윤이 구본철의 집무실로 들어선 것은 오전 10시였습니다. 구본철은 통창 앞에 서서 바깥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서윤이 들어오는 소리에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앉아요. 그는 소파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차 두 잔이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 앉으며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구본철이 자리를 잡고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자역이와 생활해보니 어때요? 많이 힘들죠?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서윤은 잠깐 시선을 내렸다가 들었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예측이 안 되는 분이라서요. 구본철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자역이가 원래 그런 아이예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영리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부탁을 하나 하려고요. 서윤은 표정을 유지한 채 기다렸습니다. 구본철이 말했습니다. 자역이한테 뭔가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가 절대로 놓지 않으려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걸 알아봐 줄 수 있겠어요?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짧고 분명했습니다. 구본철이 그 대답을 듣고 잔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면담은 끝이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로수 잎이 연두에서 짙은 초록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손가락을 천천히 쥐었다 폈습니다. 그날 밤 자역 앞에 상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자역은 듣는 동안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서윤이 말을 마치자 그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잘 됐어요. 서윤이 눈썹을 조금 올렸습니다. 자역이 계속했습니다. 구본철이 원하는 걸 줘요. 단 내가 만든 걸로요. 그는 서랍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넘겨요. 내가 오래전부터 모아온 부동산 명의 자료처럼 꾸민 조작 문서예요. 구본철이 보면 내 숨겨둔 재산 목록으로 읽을 거예요. 서윤이 그 종이를 받아 펼쳤습니다. 세밀했습니다. 날짜도 법인 이름도
인감 형태까지 허술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이걸 건네면 구본철이 안심할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서윤이 물었습니다. 자혁이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재예요. 구본철의 개인 서재. 구본철이 당신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믿는 순간 경계가 풀립니다. 그때 서재 접근 기회가 생겨요. 그 안에 부모님 사고 관련 문서가 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요.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며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손끝으로 접힌 선을 꼭 눌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구본철과의 단독 면담을 자청했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며 준비해온 문서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말씀하신 것 찾아봤습니다. 구본철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의 내용을 천천히 훑어내려가는 동안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일정하게 흘렀습니다. 구본철의 시선이 페이지 끝에 닿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수고했어요. 그것뿐이었지만 그 목소리 안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경계심이 한꺼풀 벗겨지는 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혁 씨가 저한테 왜 이러는지 이해를 좀 하고 싶어서요. 혹시 집안 내력이나 어릴 때 일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자료를 보면 그 사람을 더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구본철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내가 자리를 비울 때 서재를 열어두겠습니다. 거기 가족 관련 서류들이 있어요.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무실을 나오는 복도에서 구민호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서 있다가 서윤을 보고 천천히 몸을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 편이네요, 형수님. 웃음 섞인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멈추지 않고 걸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민호가 뒤에서 덧붙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자혁이 형은 원래 잘라내야 할 까지예요. 서윤은 그 말이 등 뒤에 닿는 것을 느끼면서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까지 걷는 동안 입술이 꽉 다물려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서윤은 구본철의 서재 앞에 섰습니다. 문은 말대로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리자 무겁고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코끝에 닿았습니다. 한쪽 벽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서류 박스와 파일이 빼곡했고 반대편에는 넓은 원목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당겨 닫았습니다. 그리고 파일 목록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연도별로 정리된 서류들 사이 오래된 상자 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깊숙이 밀려나 있었습니다. 서윤이 그것을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고 봉투 겉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혁의 부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봉투를 잡은 채 멈추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사진 여러 장과 손으로 빽빽하게 채운 메모지, 그리고 공증 도장이 찍힌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서윤은 그것들을 들고 창가 쪽으로 이동해 빛 아래에서 첫 줄을 읽었습니다. 읽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손가락이 문서를 쥔 채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류를 빠르게 촬영하고 봉투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상자를 밀어넣고 서재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등 뒤에서 땀이 차갑게 흘렀습니다. 그날 밤 자혁에게 사진을 넘겼습니다. 자혁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내려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추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윤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역의 턱 근육이 가늘게 움직였다가 멈추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사람이 드디어 찾던 것을, 손에 쥔 밤이 어떤 것인지를. 그날 밤 자역은 오래도록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윤이 옆에서 차를 한 잔 더 따라 놓았지만 자역은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문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방 안에는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흘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자역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천천히 두 손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위에 손을 얹은 채로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두 사람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서재에서 확보한 문서는 시작이었습니다. 자역의 부모가 사망한 날 작성된 사고 경위서에는 목격자 진술이 3건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중 2건의 진술자 이름이 나중에 태상그룹 계열사 임원으로 등재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치였습니다. 자역은 그 이름들을 별도의 메모에 옮겨 적으며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연락처를 찾아줘요.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서윤은 이틀에 걸쳐 두 사람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를 추적했습니다. 한 명은 지방 소도시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고, 한 명은 이미 회사를 떠나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자역이 직접 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망나니 행세를 잠깐 내려놓고 부모의 아들로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서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역이 저녁 늦게 돌아왔을 때 손에 작은 USB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임원이 10년 넘게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오래 묵혀둔 것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USB 안에는 블랙박스 영상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역의 부모가 탄 차량이 사고 당일 도로를 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화질은 오래되어 흐렸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차량이 급격하게 방향을 틀기 직전 뒤따르던 검은 차가 의도적으로 바짝 붙어드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 무렵 검은 차의 번호판이 짧게 잡혔습니다. 서윤이 그 번호판을 조회했습니다. 10년 전 태상그룹법인 차량으로 등록된 번호였습니다. 자역은 그 화면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도 않고 앞으로 몸을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 옆에서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자역의 목 근육이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침을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영상을 정지시키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요. 녹취록 복원 작업은 서윤이 맡았습니다. 서재에서 촬영한 메모지 중에는 전화 통화를 직접 기록한 것처럼 보이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날짜와 상대방 이름, 이니셜, 그리고 짧은 지시사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이니셜을 자역이 건네준 구본철 측근 인물 명단과 대조했습니다. 하나씩 맞춰나갈수록 그림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지 안에서 서윤의 아버지 이름이 나왔습니다. 한도현. 2글자였습니다. 그 옆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가 조작 실행 지시, 누명 설계 완료, 검찰 라인 확보. 서윤은 그 줄을 읽으며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화면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자가 흔들리는 것인지 눈이 흔들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밑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윤은 손등으로 눈 아래를 한번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판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역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윤의 옆으로 의자를 조금 당겨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가까워졌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법인 차량 조회 결과, 서재 문서 촬영본, 차명 계좌 자금 흐름 내역, 로비 대상자 명단, 가리고 아버지의 누명이 설계된 정황 메모까지 자역이 그것들을 출력해 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닥에 앉아 전체 흐름을 다시 짚었습니다. 퍼즐이었습니다. 오래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중이었습니다. 파티가 언제예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자역이 답했습니다. 3주 뒤 태상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에요. 구본철이 그 자리에서 내 상속 포기 각서를 발표할 계획이에요. 전국에 생중계되는 자리입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생중계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역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 계속했습니다. 파티장 전체 영상 시스템을 제가 미리 장악해 놓겠습니다. 구본철이 각서 낭독을 시키려는 그 순간 모든 스크린에 이걸 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역이 바닥에 펼쳐진 증거들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마이크는 내가 잡겠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전이 확정되던 밤, 자역이 서윤에게 처음으로 미래에 관한 말을 꺼냈습니다. 이게 다 끝나면 어디 가고 싶어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서윤은 출력된 서류를 정리하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자역이 계속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 일이 끝나면 당신은 자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후에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서윤은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자역은 그 옆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지나갔습니다. 3주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펼쳐진 증거들이 방안 불빛 아래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의 기다림이 그리고 서윤 아버지의 억울함이 이제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3주는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서윤은 파티장 영상 시스템 구조를 3번 더 확인했습니다. 태상그룹 창립 기념 행사가 열릴 호텔 연회장은 중앙 제어실 하나에서 파티장 전체 스크린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윤은 행사 준비를 핑계로 호텔 측 담당자와 2차례 사전 미팅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제어실 위치와 접속 방식을 파악했습니다. 파티 당일 제어실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은 호텔 기술팀 3명뿐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3명 중 1명의 접속 계정 정보를 미리 확보해 두었습니다. 자역은 그 기간 동안 바깥에서 마지막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파티를 사흘 앞두고 또 한 번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강남 한복판 레스토랑에서 소란을 피워 기사가 났고 구본철은 그것을 수습하느라 측근 2명을 동원했습니다. 덕분에 저태간의 경계가 잠시 느슨해졌고 서윤은 그 틈을 이용해 마지막 파일 하나를 추가로 복사했습니다. 구본철이 로비 자금을 건넨 날짜와 금액이 담긴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파티 전날 밤 두 사람은 방 안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자역이 내일 연단에서 할 말을 간략하게 정리했고 서윤은 영상 송출 순서와 타이밍을 다시 맞추었습니다. 자역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이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서윤이 제어실 시스템에 접속해 영상을 틀기까지 주어진 시간은 40초. 두 사람은 그 40초를 여러 번 머릿속으로 되짚었습니다.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왔습니다. 파티 당일 아침 서윤은 거울 앞에서 정장을 입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과 같은 자리였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추를 잠그고 귀걸이를 끼는 손이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자혁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윤을 한번 바라보더니 말없이 재킷깃을 고쳐 세웠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술 냄새가 없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이른 저녁부터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재계 인사, 정관계 인물, 해외 파트너사 대표들까지 500명이 넘는 하객이 모였습니다. 연회장 사방 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무대 위에는 태상그룹 50년 역사를 담은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구본철은 앞줄 중앙 자리에 앉아 주변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오늘을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자혁은 하객들 사이를 가로질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반듯했지만 그것을 알아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혁을 볼 때 이미 망나니로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뭔가 소란을 피울 거라는 기대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자혁은 그 시선들을 등으로 받으며 자리에 앉아 물 한 잔을 들었습니다. 서윤은 그 시각 연회장 바깥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태블릿 하나가 들려 있었고 행사 보조 스태프처럼 보이는 차림이었습니다. 제어실은 연회장에서 복도 2개를 돌아 들어가는 곳에 있었습니다. 서윤은 걸으면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행사 시작까지 2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어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기술팀 직원 한 명이 나왔습니다. 서윤은 자연스럽게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행사팀에서 나왔어요. 2부 영상 파일 추가 건으로요. 직원이 잠깐 서윤을 바라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어실은 좁았습니다. 모니터 여러 대가 연회장 곳곳을 비추고 있었고 중앙 콘솔 앞에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콘솔 옆에 서서 태블릿을 꺼내는 척하며 시스템 접속 상태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미리 파악해둔 대로였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벽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태상그룹의 역사를 소개하는 영상이 돌아가고 구본철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전하는 장면이 모니터 화면에 잡혔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구본철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가족에 관한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서윤의 손이 콘솔 위로 이동했습니다. 셋째 자혁이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중요한 결정을 발표할 것입니다. 무대를 향한 조명이 한 줄기 자혁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자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반듯하게 일어섰습니다. 단상 계단을 올라가는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구본철이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자혁이 그것을 받아쥐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연회장 사방의 스크린이 일제히 바뀌었습니다. 태상그룹 로고가 사라지고 어두운 배경 위로 날짜와 음성 파형이 떴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구본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주가 조작 실행, 차량 처리, 증인 매수. 파티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구본철이 무대 위에서 몸을 굳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측근이 제어실 쪽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복도 입구에서 막혔습니다. 자혁이 사전에 배치해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혁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신 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제 부모님을 죽인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보낸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스크린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검은 차가 자역 부모의 차량 뒤에 바짝 붙어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에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구민호가 무대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두 걸음을 채 옮기지 못하고 보안요원에게 양팔이 잡혔습니다. 구본철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자역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역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파티장 입구 쪽으로 제복 차림의 수사관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보낸 자료가 사흘 전 수사기관에 전달되어 있었고 오늘 이 자리는 그 수사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자역이 마지막으로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쇼는 끝났습니다, 회장님. 이제 법정에서 뵙죠. 그리고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연회장 한쪽 통로에서 서윤이 걸어 나왔습니다. 자역이 단상에서 내려와 그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선 순간 주위에서 소란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안은 이상하게 조용한 것 같았습니다. 자역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의 눈 아래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은 닦지 않았습니다. 자역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잡은 손에 힘이 더해졌습니다. 구본철이 수사관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이 파티장 모니터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그는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 자역을 향해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자역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손을 쥔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년짜리 가면이 벗겨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구본철과 구민호는 파티장에서 현장 체포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일제히 태상그룹 회장의 구속 소식을 전했습니다. 살인 교사, 주가 조작, 증거인멸, 횡령. 혐의 목록은 길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듯하게 쌓아 올린 것처럼 보였던 이름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저택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구본철의 측근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웠고 남은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서윤은 그 아침을 저택 창가에서 맞았습니다. 정원에는 봄볕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와 같은 정원이었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언가 오래 짓누르고 있던 것이 거친 것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그로부터 몇 주 뒤였습니다. 한도연에 대한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동안 서윤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판결 선고가 끝나는 순간 서윤은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법정 천장을 잠깐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복도에서 아버지가 걸어 나왔습니다. 구치소 생활로 더 야위어 있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새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걸음은 반듯했습니다. 서윤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윤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서윤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선 채로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서윤이 먼저 한 걸음을 더 내디디며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팔이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그 위를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서는 길에 자역이 입구 옆에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서윤의 아버지가 자역을 보았습니다. 자역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도연이 천천히 걸어가 자역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자역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자역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한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생했소. 짧은 말이었지만 자역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한 번 더 숙였습니다. 오래 숙이고 있었습니다. 태상그룹은 그 뒤로도 한동안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자역은 이사회를 소집해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자신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되 감독 역할을 맡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앞에 선 자역의 얼굴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흐리멍덩하지도 비틀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반듯하게 서서 또렷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구자역이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어느 날 오후 서윤은 신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구 상자에서 조그만 드라이버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방안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화분 뒤, 액자옆, 천장 화재 경보기 안쪽, 욕실 환기구 위, 손을 뻗어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도청 장치들이 손바닥 위에 하나씩 쌓였습니다. 모두 떼어내고 나서 서윤은 그것들을 한데 모아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이 방에 들어왔을 때와 같은 방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80억이라는 빚은 구본철의 범죄 피해 보상금으로 상쇄되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피해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한도연의 채무는 판결과 함께 공식적으로 소멸되었습니다. 서윤이 그 통보를 받은 것은 혼자 사무실을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문서를 읽고 나서 서윤은 잠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 아래가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흐르기 전에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봄 냄새가 났습니다. 며칠 뒤 저녁 자역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저택 뒤편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해가 막 기울기 시작하는 시각이었고 정원 끝 나무들 너머로 주황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자역은 벤치에 앉아 있다가 서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당신 이제 자유예요. 가고 싶은데 가도 됩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이 힘겹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은 자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자역에게 내밀었습니다. 자역이 받아서 펼쳤습니다. 보안 솔루션 서비스 제안서였습니다. 표지에 고객사 이름 칸이 있었고 거기에 태상그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역이 그것을 들고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보안 시스템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게 당신이에요. 어딜 가겠습니까? 자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웃음이었습니다. 자역이 그렇게 웃는 것을 서윤은 처음 보았습니다. 망나니 연기를 할 때의 헛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다 빠진 사람이 오랜만에 힘을 놓아버린 것 같은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자역은 한참 웃다가 제안서를 접어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검토해 볼게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빠르게 결정하세요. 다른 데서도 연락이 오거든요. 자역이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짧게. 두 사람은 저택을 나섰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자역은 작은 가방 하나, 서윤은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택 정문을 지나 바깥 도로로 나오는 순간 봄 햇살이 정면으로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이 잠깐 부셨습니다. 자역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요? 오늘은 내가 고를게요.
서윤이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요? 자혁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 뭐예요? 서윤이 멈추었습니다. 자혁도 멈추었습니다. 서윤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추어탕이요. 오래된 집 거 좋아하세요. 자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리로 가죠. 서윤이 그 옆에서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자혁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자혁은 대답 대신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햇살 아래 나란히 늘어졌습니다. 봄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습니다. 가면도, 계약도, 12개의 카메라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긴 복수극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보고 나서 잠깐 생각해보게 됩니다. 서윤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지옥 같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모른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렵더라도 가야 할 곳이 있으면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서윤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자혁은 19살에 부모를 잃고 혼자서 10년을 버텼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욕을 먹으면서도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가슴에 품은 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긴 기다림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만이 맞이할 수 있는 아침이 있다는 것을 자혁은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으로, 다음에는 동지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로를 가장 믿는 사람으로. 사람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도 곁에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이 생기면 끝까지 들고 걸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구본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힘을 가졌다는 이유로 약한 사람을 짓밟고 진실을 돈으로 덮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두꺼운 가면도 결국에는 벗겨지고, 아무리 깊이 묻어둔 진실도 결국에는 세상 밖으로 나온다고. 시간이 걸릴 뿐 옳은 것은 끝내 옳은 자리를 찾아간다고. 오늘 혹시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혹은 오래 참아온 짐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버티는 것이 때로는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서윤과 자혁의 이야기처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